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피컨 채널 권석빈입니다. 조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트리케이크, 사코니스. 이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코티스예요. 사코니스. 네. 오늘 역사 부분 영상이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끼리라도 또 간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사왔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요. 자료 화면처럼 저렇게 만드는데 이게 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맛은 옛날 계란 과자? 뭐 비슷하긴 한데 맛있어요. 끝나고 셋이서 나눠 먹도록 하죠. 네, 간식이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리투아니아가 1918년 2월 16일 독립을 선언한 이야기까지 다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다고 하셨죠? 네, 1918년 독립선언 이후부터 리투아니아는 무려 3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독립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련, 폴란드, 독일계 민병대와 동시에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선언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던 거죠? 이유는 명확했어요. 독일이 패전한 후 동유럽 전체가 권력 공백 상태가 되었고 각국이 먼저 땅을 차지한 쪽이 진짜로 주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쪽에서는 프라이코르푸스라고 부르는 독일계 군벌들이 발트 지역을 점령하며 리투아니아 내정을 간섭해왔고, 동쪽에서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볼셰비키 리투아니아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군대를 진입시켰으며, 남쪽에서는 폴란드가 빌뉴스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고 침공해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셋이 동시에 덤벼드니 생존 전쟁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명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1919년부터 리투아니아 군대는 독일계 민병대와의 협상을 통해 철수를 유도했고, 소련과는 1920년 모스크바 조약을 맺어 리투아니아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같이 연방을 형성했던 폴란드였어요. 폴란드요? 저희가 있는 이 빌뉴스를 한동안 폴란드가 차지했었고, 그 때문에 카우나스가 임시 수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빌뉴스의 귀속 문제는 국제적인 분쟁거리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옛 수도였지만 이후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고, 당시 인구 구성상 폴란드계와 유대인이 다수를 이루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소련, 그리고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루테니아적 유산을 강조한 벨라루스까지 무려 4개국이 각자 역사적 정통성을 내세우며 이 지역의 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1918년 3월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의 수도였지만 이듬해 1월 1일 독일군이 철수하기로 하자 각축장이 되었죠. 1918년 12월 31일 폴란드는 독일군의 무장해제를 시도하면서 빌뉴스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빌뉴스가 수도가 아니라 카우나스로 임시 천도를 했던 시기군요. 맞습니다. 2월에는 소비에트가 이번에는 빌뉴스를 장악해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그런데 4월에는 다시 폴란드가 탈환을 합니다. 이듬해인 1920년 7월 다시 소련군이 반격해서 빌뉴스를 점령하는데, 소련은 이때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를 이양을 해줍니다. 하지만 10월 폴란드군이 주도한 젤리코프스키 반란으로 다시 빌뉴스는 폴란드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거를 중앙 리투아니아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이 중앙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1922년에는 이 중앙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폴란드에 합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짧은 시기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2년, 상황인데, 3년 사이에요. 그죠? 네,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소련 외 국가들로부터 외교적인 고립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내부는 어땠나요? 초창기엔 의회 중심의 공화정이었지만 1926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안타나스 스메토라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후 리투아니아는 사실상 권위주의적 일당 독재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후 소련과도 관계가 악화됩니다. 권력을 잡은 스메토나는 1918년 독립선언 당시 평의회 멤버이기도 했는데,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 정당 해산, 언론 통제, 반대파 탄압 등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시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1923년부터 메멜란트가 리투아니아식으로는 클라이페다라고 불리는 지역이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리투아니아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2차 대전이 터지게 되잖아요. 리투아니아는 어떻게 됐나요? 네, 정말 비극적인 시기죠. 1939년 소련과 나치 독일의 독소 불가침 조약,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이 맺어지면서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세력권으로 몰래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1940년에는 소련이 리투아니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리투아니아를 강제 합병합니다. 하지만 독소 불가침 조약이 다시 깨지면서 1941년에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게 되고요. 소련이 재반격하는 1944년에는 다시 소련에 점령당해서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서 소련의 일부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되게 되죠. 네, 1920년대에는 빌뉴스, 1940년대에는 리투아니아 전체의 지배 세력이 몇 년 사이에 서너 번씩이나 바뀐 거네요. 네, 그 과정에서 유대인 학살, 소련의 리투아니아인 숙청과 강제 이주, 저항 게릴라의 몰살 등 리투아니아는 양진영 모두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1941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약 17,000명에 달하는 리투아니아 시민이 소련 비밀경찰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됩니다. 정부 관리는 물론이고 기업가와 지식인을 가족 단위로 가축 수송용 화물열차에 그냥 다 태워서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사망하는 상황까지 생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으로 분리 수용되거나 네. 러시아 이름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입양되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슬픈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될 텐데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네,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매년 6월 14일은 리투아니아에서 게들로 이르 빌티에스티에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슬픔과 희망의 날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날로 지정이 돼서 당시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독일과 맞서는 가운데 그러니까 후방의 반소 인물을 싸그리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독일이 소련으로 진격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독일의 점령 이후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대거 살고 계시던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측 자료에 따르면 거의 20만 명이 넘는 유태인 분들이 영을 달리하게 된다고 하죠. 제가 이스라엘 외교관과 여기 있는 이스라엘 외교관과 이야기를 해본 적도 네. 있었는데 그때 하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가 동유럽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곳인데 이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태인들은 손에 꼽는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슬픈 역사네요. 전쟁과 과도한 이데올로기의 강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리투아니아는 다시 소련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맞아요. 네, 전쟁 후 리투아니아는 다시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의 강제 편입이 되었고 대규모 정치적, 문화적 탄압과 동화 정책이 또 시행되었습니다. 1944년부터 1952년 지주, 성직자, 교육자를 포함해서 약 11만 명 이상이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지로 호송이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수만 명이 또 따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고요. 리투아니아는 명목상 공용어였지만 교육, 행정, 군대 등 거의 모든 공공 영역에서 러시아어만 사용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억압당했고 KGB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통제의 수위를 높여갔다고 해요. 빌뉴스 시내에 있는 점령과 자유투쟁 박물관이라는 네. 곳이 있거든요. 흔히 이제 KGB 박물관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소련의 리투아니아 탄압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항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전후 10년 스탈린 사망에 이를 때까지 미슈코 브롤리아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숲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약 3만 명 규모의
파르티잔이 소련 군대와 싸워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수가 고문,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수프 형제들이 진압되고 난 뒤에는 언어, 종교, 역사를 지키려는 지하,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문화운동이 또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시인 유스티나스 마르친케비치우스, 뭐 리투아니아 카톨릭 연대 등은 뭐 이러한 저항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이 여기 제4의 도시인 샤울리에 있는 십자가 언덕이에요. 원래는 19세기 반러시아 봉기 1831년 뭐 62년 있었잖아요. 그때의 반러시아 봉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련 치하에서는 이게 비폭력 저항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이제 종교를 배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소련군은 여기 있는 십자가들이 있는 이 언덕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밤사이 리투아니아에 와 몰려들어서 또 몰래 십자가들을 막 가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밀고 세우기를 계속 반복했고 결국 소련군이 이제 이걸 밀어버리는 걸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죠. 네,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죠. 네, 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죠.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시행되면서 리투아니아 안에서도 자유와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1988년에는 사회적 운동, 그러니까 즉 영어로는 무브먼트가 되겠죠? 라는 이름의 사유디스 운동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사유디스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임처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 리투아니아 공식 지위 회복, 그 다음에 소련 군사시설의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제,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역사 및 기억 회복 등 뭐 이런 문화운동으로까지 목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독립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전 세계에 커다란 임팩트를 준 발트의 길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의 국민들이 손을 잡고 독립을 요구한 그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 대사님이 인상적인 기억이라고 강조하신 사건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트 3국이 소련의 수중에 떨어진 비극의 시발점이 아까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잖아요. 그게 딱 50주년이 되는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에 발트 3국의 시민 약 200만 명, 지금 뭐 리투아니아 인구가 2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면 엄청난 규모였던 거죠. 200만 명이 갑자기 한순간에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요즘도 많이 이런 그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원용이 되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참여자들은 국기를 들고서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면서 질서정연한 진짜 비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빌뉴스 대성당 광장에 가면은 그 인간 사슬의 출발점이 된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시작점이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테브 클라스, 이게 이제 리투아니아어로 기적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새겨놓은 보도 블록이 하나 있어요. 뭐 거기에서 돌고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네, 그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발트 3국의 독립이라는 기적을 가져왔다고 저희가 믿어도 괜찮겠네요. 그 이후 리투아니아 독립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네,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 최고평의회는 만장일치로 리투아니아 공화국 독립보건법을 제정합니다.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독립을 공식 선언한 최초의 사례였던 거죠. 고르바초프는 독립선언을 불법이라면서 리투아니아에 대한 석유, 가스, 그리고 뭐 식료품까지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식량 및 생필품 부족을 이겨냈습니다. 예, 그리고 관실무관님 아마 대사관 앞에 나오면 잠깐 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빙기스 공원 너머 쪽에 보이는 그 커다란 TV 송신탑 보시나요? 네, 타워가 있죠. 네, 그 송신탑을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1991년 1월 13일 소련군 특수부대가 TV 송신탑과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보통 언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뭐 일반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에 맞서서 비무장 시민 수천 명이 TV 타워
주변에 결집해서 인간 방패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련 군대와 시민들이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고 14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네, TV타워에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깃들어 있었군요. 네, 이러한 분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난 리투아니아는 2월에 독립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고 리투아니아 국민의 약 90% 이상이 찬성 투표를 던집니다. 당시 고르바초프가 이끌던 소련 중앙정부는 위헌이라면서 인정을 거부했지만 8월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고르바초프 본인이 몰락했고 소련 정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결국 9월 6일 소련마저 리투아니아를 승인하면서 독립이 완성이 됩니다. 네, 리투아니아의 20세기는 그야말로 전쟁, 독재, 점령, 탄압, 그야말로 길고 긴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 와중에도 언어를 지키고 책을 쓰고 노래하고 손을 잡았던 그 사람들, 우리 근현대사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부족 형태로 오랜 기간을 보냈던 고대사, 그리고 주변국까지 영토를 대거 확장했던 중세, 그리고 옆나라와 연방을 형성했던 근세 네. 등을 생각하면은 우리와 다른 점도 참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두 나라다 보니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사이가 더 친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에서 저희 리투아니아 역사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되나요? 네, 그렇죠. 뭐 이 이후 얘기라면 역사보다는 이제 시사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다음 컨텐츠 어떤 내용이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건이 되는 대로 리투아니아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아직은 막연한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아주 뚜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양국 사이가 우리 대사관도 들어서고 긴밀해진 만큼 대사관 업무량도 이제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뭐 저희 댓글은 꼬박꼬박 읽어보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댓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공공외교하는 것도 저희 외교 업무 중에서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니까요. 네, 공공외교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피커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